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정보부대학원의 이건희 박사입니다. 오늘은 연구보고 작성법 5번째 시간을 시작을 할 거고요. 문헌을 찾고 그리고 거기 찾은 문헌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문헌 찾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연구 질문들을 뽑아냈잖아요. 그렇게 됐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문헌 찾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통상 이제 그 논문을 쓰는 분들을 이렇게 딱 가만 보면은 문헌을 많이 찾지 않고 그냥 자기가 머릿속에서 상상한 대로만 자꾸만 보고서를 그리고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이제 논문의 형식 틀의 양쪽으로 갖다가 이제 끼워 맞추는 듯하게 이제 하면서 한계를 느끼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사실 연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연구를 진행을 한다라는 건 내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아가기 위해서 엄청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문헌 찾기예요. 그래서 연구 주제가 설정이 되면은 문헌 찾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이 계획이 처음에 서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냥 문헌 읽기를 그냥 아무거나 막 찾아서 읽기 시작하면 사실은 내가 이제 초점이 없이 글을 읽게 되고, 그리고 그 글을 읽으면서 정리도 잘 안 되게 돼요. 그리고 너무 많은 이제 불필요한 정보들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보의 이제 호수 속에 이제 파묻힐 위험이 있다. 이건 되게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도서관에 먼저 가서 단행본들의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다는지, 아니면 논문 검색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논문들의 어떤 제목들을 먼저 살펴보겠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내가 특정한 관련된 이제 학회지 있잖아요. 학회지를 하나 선정을 해서 그 학회지에 있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든지, 어떤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계획을 실행을 하기 전에 가급적 그 도서관 서비스라든지 온라인 인터넷 논문 검색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문헌들을 한번 이렇게 서칭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고 문헌 이제 탐색하고 하는 법을 살펴볼게요. 일단 논문을 우리가 보통은,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논문을 쓴다라고 마음 먹었으면 하루에 보통은 10편 이상의 논문을 반드시 읽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10편의 논문이 어떤 거는 뭐 30페이지짜리, 40페이지짜리 있고, 만약에 30, 40페이지짜리라고 따졌을 때 10편의 논문이면 400페이지잖아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논문을 전부 살펴보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은 보시면 문헌을 볼 때는 반드시 서문을 보셔야 돼요. 서문을 훑어보고, 그리고 그 해당 논문, 제가 지금 처음에 찾았던 논문이 그것도 역시 참고한 참고 문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참고 문헌들을 봅니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다 보면 어떠한 문헌이 많이 인용이 됐는지, 그리고 그런 서문을 쭉 읽다 보면 저희 이 논문을 자세하게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든지 알게 됩니다. 이런 감을 여러분이 이제 계속 한 100편, 200편 이런 논문들 한번 쭉 훑어보시다 보면 그런 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집된 문헌이 적으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관련된 문헌을 처음에는 가장 근사한 제목을 가진 걸 만약에 찾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걸 찾아보니까 10편 정도밖에 안 돼. 이거 뭐 100편, 200편 있는 게 아니라 관련된 게 10편이야. 그럼 10편을 전부 다 그냥 자세히 읽어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거 보니까 이 내가 처음에 검색한 이 단어로, 이 검색한 키워드로 보니까 너무 많은 논문이 검색이 돼요. 그렇다고 하면 그거를 전부 다 읽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가장 많이 인용 지수가 높은, 인용이 많이 된 주요 논문 있잖아요. 그것부터 이제 읽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논문이 이제 쭉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최근 판을 읽어야 돼요. 만약에 어떤 유명한 저자가 있지만 그 저자가 한 10년, 20년 전에 썼던 논문이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심지어 그 논문의 저자도 자신이 과거에 썼던 논문들을 자기가 반론을 제시하면서 새롭게 입장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련된 주제, 특히 이게 어떤 현재의 어떤 이슈에 되게 민감하다라고 하면은 항상 최신판 논문을 읽는 습관을 여러분이 기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책이나 참고 문헌을 읽을 때 있잖아요. 반드시 그 내용을
요약을 해놔야 됩니다. 논문을 읽고 그냥 방침만 해두는 부분이 있어요. 당연히 논문을 읽을 때 제일 좋은 거는 눈으로만 읽지 말고 인쇄를 한 다음에 쌓아두고 펜으로 표시를 하면서 중요 부분들을 이렇게 체크하시는 게 제일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 쭉 읽어 나갔을 때 만약에 요거는 되게 의미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내가 쓰려고 하는 논문에서 반드시 인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그 부분을 요약해 놓으셔야 되고요. 요약만 해놓으면 안 되죠. 당연히 내가 어느 누구의 논문을 참조해서 몇 페이지에 어떤 부분을 내가 이거를 직접 인용한 건지 또는 풀어 써서 내가 정리한 건지를 반드시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제 하나의 그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은 책이나 그리고 제가 읽은 논문들을 전부 다 요약을 해놓은 하나의 그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읽을 때마다 목차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분야들을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이제 정리를 하기도 하고 내가 이걸 읽었을 때 어느 도서에서 어떤 부분을 인용을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동의를 하는지 아니면 요거는 내가 반론을 제기하려고 하는 부분인지 다 체크해 놓거든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 계속 논문을 쓸 때마다 그걸 참조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도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되게 유용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헌을 읽는 도중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쓰고자 했던 연구가 이미 완료된 상태일 수 있어요. 이제 예전에 제 경험을 살펴보자면 일단은 국내 논문들을 쭉 살펴봤을 때 정말 제가 쓰려고 하는 논문에 대해서 거의 써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고민하고 열심히 해서 결국 논문을 이제 투고를 해서 게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영어 논문에 관련된 거를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연역이 돼서 외국 논문들 찾아봤는데 제가 1년 전에 썼을 때는 되게 새롭다고 생각했던 논문인데 이미 한 10년, 15년 전에 이미 외국에서는 다 동일한 내용들이 논문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국내 논문 첨부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새로운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외국으로 눈을 돌려보니 이미 다 써놓은 상태더라.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걸 알았다고 하면은 그 논문을 국내에서 출간을 안 했겠죠.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상태가 아니고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처음에 계획을 세워요. 하지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거 이미 내가 쓰려고 했던 논문 주제가 해결됐네 라고 하는 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여러분이 던졌던 연구 질문이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연구 질문을 다시 꺼내서 다시 질문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속독, 파도타기. 이것도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어느 정도 언급을 한 건데 모든 문헌을 다 정독할 필요가 없어요. 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파고 들어서 반드시 몇 번에 걸쳐서 정독을 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발견은 됩니다. 그런 것들 저도 아예 인쇄를 해가지고 정리해 놓는 편인데 그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논문들은 그냥 빨리빨리 읽어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 서문을 읽고 초록을 읽고 서문을 읽고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제목들을 읽어요. 장이나 절의 제목을 읽고 그것도 대충 훑어보다가 이거 되게 의미 있는 부분이네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정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독한 이후에 정독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그 속독을 할 때는 논문의 이제 구성에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게 책인 경우에는 서문 그리고 각 문단의 앞부분을 읽어요. 이거를 내용을 보통에 우리가 책을 쓰거나 할 때마다 문단마다 맨 첫 줄에 요약본이 있어요. 그 요지문만 읽어 나가다 보면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거면 다 안 읽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지문을 읽고 이거 되게 새롭다 아니면 되게 반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자세하게 정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차를 보고 요약, 소결론 부분을 찾고 그 해당 부분을 읽습니다. 그리고 논문인 경우에 초록을 읽고 나서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장, 소결, 제목 이런 것들 빨리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참고 문헌을 어떤 걸 썼지라는 걸 쭉 읽어봅니다. 여러분이 계속 공부를 하시다 보면요. 참고 문헌의 목록만 봐도 이 논문을 내가 읽을 가치가 있구나 없구나 알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나는 독일에 있는 어떤 독일에 관련된 비교법적인 어떤 고찰을 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한 독일 논문을 내가 다 안 읽었잖아요. 근데 쭉 어떤 걸 보다 보니까 어떤 한 분이
독일에 있는 많은 문헌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내 논문을 썼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그 논문을 제대로 정독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단계로는 주장의 요체를 찾는다. 그래서 보통은 서문의 마지막 문단, 여기에 이제 이 논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나오고요. 결론의 부분은 제 첫 번째 문단 쪽에 내가 이 논문을 통해서 말했던 것들이 나와요. 그런 어떤 구성들에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서문의 앞에 부분은 배경들이 나올 거고, 보통 서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 논문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빨리 읽어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3단계로는 주요 하위 주장.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 시간쯤 되면은 논술하는 법을 배우시게 될 텐데, 하나의 큰 주장이 있으면 그 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른 증거들을 제시를 하게 돼요. 그 증거들을 제시하고 나면 또다시 거기에 맞는 하위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 주장, 그리고 그 메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명해야 할 하위 주장들을 찾아요. 그리고 나면은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 논문의 전체적인 방향과 그다음에 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했다고 하면 그 끝입니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여기서 얘기하는 걸 내가 잘 몰라, 그리고 그것들을 좀 더 깊게 알고 싶어라고 하면은 정독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파도타기라는 건 뭐냐면 참고 문헌을 아까 보셨다고 했잖아요. 파도타기는 이 논문을 보다가 이 논문이 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논문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그 논문, 이 논문, 지금 읽고 있는 이 논문에서 인용을 한 그 논문을 다시 또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논문을 다시 읽고, 또 그 논문을 읽다 보니까 좀 더 과거에 좀 더 저명한 관련된 논문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또 읽습니다. 이게 우리는 파도타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논문을 한 10개, 20개, 30개 정도를 쭉 찾아가지고 문헌을 찾기 하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쪽 학계의 이 주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학회지에 있는 누가 주로 논문을 썼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게 바로 정설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당연히 그 정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부 다 정독을 한 다음에 이미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파도타기는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헌 자료를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문헌을 읽을 때 그냥 대충대충만 읽고 이제 속독을 하다 보면 하게 되겠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정독할 부분이 있다고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게 될 거잖아요. 근데 이해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이 썼던 논문의 어떤 맥락을 이해해야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장을 그 논문에서 반론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반론 부분을 읽지 않고 이 사람이 처음에 주장했던 부분만을 여러분이 그 사람이 주장한 거라고 인용을 해버리면 그 사람이 반론을 제기한 부분이 여러분의 논문에 인용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여러분이 인용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읽은 그런 문헌, 그 문헌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정확하게 정리 보고하는 것, 당연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서로 상충하는 견해와 주장을 정리하고 언뜻 보기에 전혀 양립하기 어려운 정보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련성을 찾아서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독창적 시각에서 문제 해결을 도출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A라는 주장과 B라는 주장이 일견 봤을 때는 비슷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다시 논문 쓸 때요, A라는 사람도 주장을 이렇게 했고 B라는 사람도 주장을 이렇게 했어. 근데 나도 나도 그냥 그 사람들과 비슷한 주장을 하고자 해. 이건 논문의 의미가 없는 거죠. A와 B의 말이 맞아. 하지만 좀 더 미세하게 들어가다 보면 A와 B의 주장은 내가 주장하는 것과 약간은 달라. 이런 방식의 것을 찾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문헌을 읽다 보면 그 문헌들과 만약에 반대되는 것, 그 문헌의 반론을 제기하고 싶으면은 그 자체가 독창적인 게 되는 거고요. 그 문헌들의 주장들과 반론을 제기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자세히 어떤 대안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그 문헌들을 참고해서 또 다른 제도를 만들거나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독창적인 어떤 이슈를 제안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문헌을 읽으면서 계속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문헌을 읽으면서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문헌을 읽으면서 이 문헌이 말이 맞는지, 아니면 이 문헌이 이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린지, 그리고 이 문헌이 처음에 분석을 했던 기존의 어떤 판례나 어떤 사실관계가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문헌을 읽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있어야만 여러분의 논문이 논문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된다. 이걸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2차 자료의 사용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문헌을 사용하다 보면요, 모두가 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저명한 학회지를 찾게 되고, 등재지를 당연히 찾아야 되고요. 등재지 중에서도 우수 등재지에는 논문들도 많이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회지마다 만약에 어떠한 입장을 주로 대변하는 학회지가 있고요, 그러한 것과 반대되는 입장에 대한 학회지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어떤 논문들이 여러분의 입맛에 맞을 수도 없고, 그리고 간혹 이제 그 등재지가 되고자 하는 후보지라든지 아니면은 후보지도 아닌 그런 데 실린 논문들 같은 경우는 물론 예외적으로 되게 훌륭한 논문도 있겠지만 간혹 되게 무용한 논문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은 잘 걸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말 많은 그런 이제 논문 그들을 찾아내셔야 되고요. 그런 걸 찾고 하다 보면 10건 중에 1건 또는 100건 중에 1~2건 정도가 좋은 논문이 발견이 될 거예요. 그 논문을 찾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해야 될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는 여러 논문들을, 원래 원전은 있어요. 원전이 있지만 이걸 어떤 사람이 잘 정리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가 디지털 증거나 또는 어떤 증거법에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선 증거법이 잘 발달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판례들과, 그리고 미국에서 주장되는 어떤 것들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정리된 2차 자료로서의 논문을 만들어냈다고 하면, 그거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그런 어떤 여러 논문들보다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유용함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정리된 2차 자료가 원래 그 자료보다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항상 머릿속에 각인시켜 놓고 논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용을 나중에 여러분이 하시게 될 거예요. 인용을 하시게 될 텐데, 논문을 쓰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아닌 거를 여러분의 생각인 것처럼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이 연구 분야에서는 가장 피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걸 우리는 표절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 줘야 되고, 내가 글을 쓸 때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가 빌렸습니다 라고 하는 걸 반드시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참고문헌을 읽을 때마다 그런 것들을 정리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정리할 때마다 반드시 내가 이 글을 어떤 논문의 몇 페이지에서 어떻게 가져왔다는 걸 일일이 다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서 그냥 표시만 하고 있다가 보면 나중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논문을 쓸 때 그게 남의 생각인데도 내가 과거에 기록해 놨었고 거기에 서지 정보를 입력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어디서 갖고 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래도 기록해 놓은 거니까 그것들을 여러분의 생각인 것처럼 써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인터넷에 있는 블로그나 이런 걸 여러분이 갖고 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도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어느 블로그에서 어떻게 갖고 왔다라는 걸 다 URL을 기록을 남겨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트를 할 때는 내가 그 봤던 원저 있잖아요. 그 문헌에 있는 걸 그대로 했던 말을 갖고 온 건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맥락들을 여러분의 언어로 다시 풀어서 정리한 건지를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상대방이 한 말을 그대로 갖고 왔을 때는 반드시 따옴표를 해서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왔다라고 표시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저명한 사람이거나 이 사람이 했던 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면 애초에 거기서 각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들을 실명까지도 여러분 본문에 밝혀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문을 여러분이 풀었을 때는요, 상대방이 했던 말을 왜곡되지 않게 앞뒤 전후 맥락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신 다음에 풀어 썰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항상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다른 사람의 논문을 계속 읽다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인용을 어떻게 했는지를 계속 보시게 되고, 여러분도 이게 노트 정리를 하시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몸에 배시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다른 사람이 썼던 말을 여러분의 것처럼 도용하면 안 된다는 거, 요거는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오늘 이번 5번째 시간은 되게 간단했어요. 간단했는데 어찌 보면 여러분이 앞으로 초안을 쓰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할 때 가장 실질적인 부분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이 중압감은 있지만 그 연구를 하는 거에 대한 공부하는 거를 되게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이걸 써야 돼. 그러니까 기존의 틀에다가 갖다가 뭔가를 넣으려고만 하지 내가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문헌 찾기는요, 실제로 연구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메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던 질문, 연구 주제를 찾고 질문을 구성하고 이런 것들은 일종의 설계 단계고요. 실제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될 부분이 문헌 찾기 부분이 될 겁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